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 드립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집에만 집중해 25년간 8만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이 수원 홈의실에 옵니다. 마트 공원을 더 가까이, 중심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신분당선 연장 예정. 지금 수원 홈의실 지구에서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을 만나보세요. 문의 1800-8355 호반건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승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만 2집 회장 오늘 오후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경에 모습을 드러낸 박지만 회장은요. 먼저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서 정윤회 씨의 미행설이나 권력 암투설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났던 경위, 그리고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들의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5월 12일 박 회장과 접촉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 문건 100여 장을 전달했고 박 회장은 이 문건을 청와대 정호성 부속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최근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성 비서관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법범계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죠. MB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 하던 이들이 네. 박정원 씨 관련 문건을 유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박지만 회장과 부인 서양희 변호사 등의 동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박지만 문건이 MB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 출신들이 유출했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살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 나선 박범계 의원의 의혹 제기였는데요. 문건 공개였죠. 정확히 얘기하면. 세계일보가 세 차례에 거쳐서 청와대 문서를 입수했는데 그중 2건의 문서를 입수한 직후에 유출 경위에 대한 동향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이러면서 이 경위서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 경위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지난 3월 말에 청와대 행정관 비위 동향 문건을 최초로 입수했다는 내용과 당시 제보자는 대서특별을 부탁하면서 이 문건을 넘겨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세계일보가 지난 5월 8일 박 회장 부부의 동향을 적은 128쪽 분량의 이른바 박지만 문건을 추가 입수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총 128쪽의 박지만 문건에는 녹취록도 첨부되어 있다. 네. 그렇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녹취록에 바로 그 유출 경로가 나오는 건데요. 지난 MB정부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2명에서 바로 이 문건 유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한 명은 지금도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과에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거쳐서 경찰 정보관을 통해서 세계일보에 그 문건이 제공됐다는 게 오늘 박범계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 유출 경위서에는 별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박지만 문건보다 더 민감한 게 있더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향후 3차, 4차로 추가적인 유출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문건은 2차 유출 문건보다 훨씬 민감한 자료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윤의 문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경찰관 한 명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오늘 공방을 벌였죠. 그렇습니다. 역시 국회 긴급 현안 질문 자리였습니다. 야당은 채모 경위가 유서에서 이 청와대에 회유가 있었음을 암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청와대와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진상규명은 일단 검찰 수사에 맡겨야 된다 이런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새누리당 김태형 의원은 이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의 3인성어라는 말이 있는데 정윤의 문건이 그 대표적인 3인성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의 박주선 의원은요.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최경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등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면서 특검 도입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된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이른바 종북 콘서트. 네. 이 종북 콘서트를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참 바쁘실 텐데요. 대통령은 오늘 콘서트까지 챙기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윤회 국정개혁 의혹에 대한 문건 언급 등은 없었는데요. 오늘 오후 출두한 이 박지만 회장의 소원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현재 굴뚝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죠. 네. 사측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나서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쌍용차 측은 오늘 공식 입장 자료를 냈습니다. 이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해고 노동자들이 평택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회사 주요 기관시설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불법 행위라면서 이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 2명은요. 이 쌍용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회사 복귀가 지금 좌절된 상황입니다. 그러자 쌍용차 평택 공장 내부에 있는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김종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뒀죠. 네, 예상했던 대로 아베 신조 총리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선거 압승으로 강력한 리더십이 구축됨에 따라서 개헌 작업을 공언하고 나섰는데요. 헌법 개정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 의석을 넘긴 만큼 대국민 설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투표에서 과반 지지를 얻으면 전쟁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우선 내년 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관련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오는 24일에는 현 강요들을 모두 재기용하는 3차 아베 내각이 발족하는데요.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는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대표직을 사퇴하는 등 아베 정권의 우경화 독주를 맡기는 더욱 힘들게 됐습니다. 앞서 어제 우리나라 총선격인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 공명 연립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전체 475석 가운데 326석을 얻어서 개헌 발의가 가능한 전체 의석 3분의 2를 훌쩍 넘겼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죠. 보통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돼 왔었는데 이제 사실상 마무리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콩 도심 점거 시위 마지막 캠프가 철거되면서 시위가 79일 만에 종결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홍콩섬 코즈웨이베이 시위 캠프 철거에 나섰는데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시위대 17명을 체포하면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철거 작전에서 철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시위대 249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시위 캠프 철거로 지난 9월 28일 시작된 홍콩 시민 도심 점거 시위는 79일 만에 공식 종료됐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통과된 2010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이 중국 정부 입맛에 맞는 인물을 안 치려는 것이라면서 민주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 벌여왔습니다. 네. 건강 얘기, 건강 소식 한 가지 전해주시죠. 당뇨병 환자들은 높은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을 겪으면 심혈관 질환과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네. 사이언스 데일리라는 잡지는 영국 레스터 대학 연구팀이 소아당뇨 환자 3,260여 명과 성인 환자 1,4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더니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즉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이 발생하면 저혈당을 겪지 않는 환자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60%, 네. 사망 위험은 2에서 2.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져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당뇨병 환자들은 보통 인슐린이나 투약을 통해서 혈당을 낮추다 보면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져서 저혈당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또는 투약 후에 운동을 지나치게 하거나 식사를 자주 걸러도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김종욱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정치개혁 특집입니다.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국민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아주 큽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원혜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눈도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사옥에 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암동 사옥에 처음 오셨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서 국회는 한 2, 3일 쉬고 있는 겁니까? 오늘부터 다시 열렸네요? 네, 오늘부터 소위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 십상시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네. 아마 연말까지 임시국회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혜영 의원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또 고초도 겪지 않으셨습니까? 네. 또 풀무원 식품도 창업도 하셨고요. 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시던 분이 느닷없이 이제 정치를 하시겠다고 나서신 것 같은데 그 당시 어떤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시게 되셨어요? 네, 저는 유신 독재에 맞서서 여러 차례 대학에서 쫓겨나고 강제 징집도 당하고 네. 또 감옥도 2번 가고 그랬습니다. 네, 참 옛날 얘기죠. 참. 네. 네. 하여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에 참여하게 됐고 네, 벌써 네. 오랜 시간이 네. 지나갔습니다. 네, 그동안에 국회의원도 여러 차례 하셨고 또 부천시장도 하셨어요. 네. 부천시장 하셨던 경험이 아주 특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경험해 보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한테 몇 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6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천시장 2선 합쳐가지고. 예. 4선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4선이고 네, 네. 부천시장을 2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천시장을 한 게 네. 국회의원을 한 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아주 보람되고 영광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름 없는 도시였던 부천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 브랜드의 도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아주 특별하고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 아주 정치에 뭐 4선 또는 6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현역 정치인에게 이런 걸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영 의원님 입장에서 보는 대한민국 정치권 예를 들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좀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 해도 될까요? 글쎄요. 뭐 아마 그런 거는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은 시민들은 낙제점 이하를 주실 텐데 네. 저는 낙제점은 좀 면한 점수를 일단 주고 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침 국회에서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네. 국회 선진화법 이전과 이후라는 주제로 아하. 우리 국회 출입 사진기자단과 저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세연 의원이 네. 공동으로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예. 김세연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지금 교육부 총리를 하고 있는 황우여 의원이나 또 경기도지사가 된 남경필 의원 이런 분들 또 정병국 의원 예. 이런 분들과 함께 국회 선진화법을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또 저는 우리 동료인 김성건 의원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가 석패를 한 우리 김진표 의원 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야당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 선진화법 이후 국회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네. 그전에 밤낮 힘싸움하고 몸싸움하던 네. 그런 국회 모습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사 진행을 해온 지난 2년 가까이의 19대 국회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대비했는데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국회의 방향이 또 미래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진화법이 이제 제대로 자리 잡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남은 과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 선진화법에 앞장선 의원들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말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제 뭐 망치 들고 뛰어들어 때려부시고 이런 거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없어졌고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몇 달 동안 문 닫고 농땡이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협상이 되지 않아가지고 국회 문을 못 열었었잖아요. 그래서 일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일을 못한 게 아니라 네. 이를테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의 또 청와대와의 입장 차이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회가 오랫동안 문을 못 열었던 거거든요. 그건 선진화법 때문이 아니라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한 국회 일정의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19대 국회 전반기에 처리된 법안이 네. 역대 국회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이 막 힘으로 네. 밀어붙이고 막 날치기 하고 그랬을 때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이 선진화법 때문에 식물 국회가 됐다 하는 지적은 예. 싸움질하는 동물 국회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예.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라는 네. 점에서는 네. 식물 국회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를 받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 모두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야당이 좀 불리한 입장이었다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통과됐다고 치는데 그 이외에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임시국회라든가 이럴 땐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또 법안에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러니까 여당이 불리하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게임의 룰은 공평해야 되지 공평해야 않습니까? 된다. 어느 한쪽만 이롭고 어느 한쪽이 불리하면 합의가 안 되죠. 그래서 네. 그런 걸 처음부터 다 이렇게 균형 있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좀
특별히 좀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2년간 선진화법 때문에 요 법이 지금 요 상태에서 맥혀 있다. 네. 안 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치 현안보다도 편하게 정치하시면서 느끼신 점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국 정치를 바꿔 나가야 할까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경험을 통해서 보실 때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정말 바꿨으면 좋겠다,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책임지지 않는 정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더 나아가서 네.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네. 근데 그 대통령이 한 공약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그 대통령을 공천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통령 만들기 앞장섰던 정당과 대통령이 따로 놉니다. 따로 논다. 대통령하고 여당이 따로 논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러한 것이 5년 담임제 대통령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지적해 왔는데 이번에 또 청와대 내에 이런 국기문란인지 국정농단인지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역시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한 폐쇄적인 국정 운영은 더 이상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사회에 안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이 아니라 정치 세력이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도 공약을 했으면 또 어떤 정책을 제시했으면 그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 있지만 어떤 점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밝히고 대안이 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거 때는 그렇게 많은 공약을 하고 많은 설득 과정이 있었는데 되고 나면 왜 바뀌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딱 씻는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저는 책임 정치를 실종시키고 그 책임 정치는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라는 게 가뜩이나 못 믿는데 믿을 수 없구나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적나라하게 무책임한가를 보여줌으로써 정치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이것이 또 상승작용을 하는 악순환을 지금 빚어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책임 정치를 복원하는 일이고 그것이 개헌 문제라든가 선거개혁이라든가 또 국회 운영 모든 점에 초점이 책임 정치 구현에 맞춰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87년도 만들어진 헌법에서는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로군요. 네. 지금 정치혁신위원회에서도 그걸 검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혁신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과제가 개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4년 중임제 있을 수도 있고 또 분권형 대통령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개헌 문제를 우리 정치혁신 특위나 또는 조만간에 만들게 될 국회에 여야가 함께 구성하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개헌 문제를 다루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개헌을 별도로 다루는 개헌 특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우리 정치권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개헌 특위 만드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간에 논의가 있긴 있었죠. 네. 그런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죠. 우리 34인이 금년 그 개헌을 추진하는 의원들 그 모임이 있습니다. 개헌 추진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이 150명이 지금 넘습니다. 절대 과반을 넘고 있죠. 그리고 그 의원들 중에 34명이 금년 안에 국회에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 그래서 광범위한 논의, 국민 의견을 수렴하자. 이런 건의서를 요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 지도부가 좀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개헌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도 해요. 근데 시기 이야기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진심이 어디에 있는 건지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랜 경험 끝에 제일 공감대가 큰 게 내일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준비를 해서 내년 한 해 동안 선거도 없고 그런 기간이니까 좀 집중적으로 또 폭넓게 개헌 문제를 논의해서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권력 구조가 뭔가, 대통령의 역할이 어떻고 대통령과 내각의 역할, 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새로 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과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대담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2588. 12월 코란도 씨가 준비한 3가지 선물. 하나, 이자가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일시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코란도 씨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헨즈는 과잉정비 금액의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헨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청와대 문건 유출 사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5486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경유의 자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결과를 불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면 이 문건 사태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6771번님께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조선시대 당쟁을 눈앞에 보고 있는 듯 씁쓸합니다. 2014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둘러싼 알력 다툼이라니 부끄럽습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원혜영 의원과의 정치개혁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8998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유출의 책임을 힘없는 공무원에게 지우려다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으니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에 개헌 말씀을 하셨는데 개헌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연 뭐 5년 단임제나 뭐 4년 중임제가 뭐가 다르냐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책임 정치가 구현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반영돼야 할 요소. 그게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에게 너무 권한이 많이 갔다고 앞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인다기보다도 예. 그 권한을 보다 책임 있게 행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 그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현재 우리 헌법에도 책임 총리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네.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그렇죠. 하고 예.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것만 잘 지켜도 되는데 역시 그 문제를 개인의 선의로 하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보다는 제도로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네. 더 바람직하지 않냐. 네. 이런 견해가 더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의 그 권한을 분산시키고 또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틀,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할 때 4년 중임제하고 그 책임 총리제를 강화하는 네. 그 이원정부제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있는데 둘이 꼭 선택적인 것만은 아니고 조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이 방향이 반드시 옳다라고 하나로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 시대 정신에 맞는 책임 정치 구현과 권력의 집중을 좀 완화하는 네. 이러한 설계를 다중의 지혜를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책임 정치가 되고 공약을 지키는 정치가 될 거라 이런 말씀하십니까? 근데 정당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정당, 이거 잘 돼가고 있는 정당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본원적인 책임, 예.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본원적인 책임은 예. 역시 정당에 있다고 예. 봐야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저로서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개혁 실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네. 제일 핵심적인 과제는 당개혁에 당개혁.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그랬더니 계파주의를 청산하는 계파주의. 겁니다. 예. 그럼 계파주의는 어디서 비롯하느냐? 예. 공천제도가 공천.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불신과 경계와 불안감이 지배하고, 그러니까 힘 있는데 줄 서고 네. 힘이 없는데 아니라도 힘 약한 데라도 뭉쳐서 네. 세력을 확보해야지 무시당하지 않는다.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공천 때 당대표, 당권 장악한 사람들이 비례대표 같은 게 몇십 명 국회의원 자리 막 족부리더구만요. 글쎄요. 그런 점에서 와, 뭐 주머니에서 뭐 꺼내주시 막 그 족부리던데. 제왕적 대통령제에 못지않게 네. 제왕적 대표제도 이게 예. 반드시 극복돼야 됩니다. 네. 옛날에는 소위 그 제왕적 총재라고 이름이 불려질 만한 그 정치적인 거목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 권한 행사를 자의적으로 하니까 네. 결국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을 우리 스스로가 까먹고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까먹고 당대표가 까먹고 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신뢰야말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는데 꼭 필요한 그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에 정당부터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하고 상권 분립을 통해서 네. 당대표가 됐다고 그래도 그 권한으로 뭐 비례대표 막 공천 주고 네. 지역구 공천도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자르고 네. 심심하면 전략 이런 공천하고. 전획을 못하게 네. 하는 것이 정당 개혁의 핵심이고 네. 그런 점에서 저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 제도를 확립하겠다. 구체적으로 1년 전에 공천에 대한 모든 기준과 방식을 확정해서 당대표든 누구든 네.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게 하겠다. 손대지 못하게 이런 한다.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은 다 민주다 이런 거 알고 있고요. 그야말로 민주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정당 아닙니까? 민주화 과정에서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런데 그런 정당이 이렇게 비민주적입니까? 나름대로 민주적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네. 또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런 점에서 민주적인 게 틀림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무책임이나 이런 것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은 네. 철저한 규율과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권 분립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그 민주정치 조직의 원리 아닙니까? 네. 근데 의외로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혁신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도 외부 인사로 모시고 전권을 주자. 네. 그리고 지도부가 그걸 간섭하지 못하게 하자. 네. 그리고 당무회의 또는 중앙위원회 회의 같은 것이 일종의 국회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의기구로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근거해서 대표든 사무총장이든 네. 집행을 하게 하는 것.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대표나 집행부가 결정하니까 자의적인 당권 행사가 되고 그것이 당의 불신과 분열과 갈등을 낳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정치 하자고 하는 그 하도 외쳐서 그런 정당인 줄 알았더니 자체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민주적이지 못하네요. 이거 이래가지고서야 국민들한테 신뢰 좀 받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확 변해야죠. 네, 저는 그 윤리위원회도 네. 좀 옛날식으로 당기위원회, 네. 당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면은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어떤 정치적 행동이나 개인적인 일탈이 있으면은 그건 조사하고 네.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렇게 해서 당의 기강을 세우고 그야말로 민주화를 선도해온 정당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당 민주화에서도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네. 생각으로 당혁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점이 있다면서요. 아주 기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고 또 신진들이나 또 여성들이 진출할 기회가 적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무슨 보완책 같은 것도 생각하시나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는 후보를 결정하는 권한을 예. 당원과 그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국민들에게? 모여서 하는 거니까 예.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공천이 당권을 가진 사람과 세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사됐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죠. 또 당원들 조직과 동고동락한 그런 조직을 이끌고 있는 그 현역 정치인, 현역 국회의원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장치로 안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거냐. 그래서 우선 현역 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 평가 네.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그 선호를 잘 따져서 같은 현역 의원이라고 봐주지 않고 기준과 원칙에 어긋난 분들은 이렇게 사전에 그 자격을 못 갖도록 만드는 일 그리고 그 경선 일종의 오픈 프라이머리도 경선이죠. 경선의 네. 어떤 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성이나 청년들에게 그 배려를 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는 일. 할당제 같은 거요? 할당제는 그건 좀 별도로 해야 되고 이 경선 과정에서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알리고 지지자들을 확대하기 위한 과정을 네. 어떻게 촉진시키고 또 강화해 줄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야가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랑 여러 달부터 전부터 같이 이 문제는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자. 뭐 여당 방식, 야당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아직 대답을 안 하나요? 예, 우선 당내에서 워낙 이론들이 많고 반발이 많아서 그런지 여야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야가 지금 정치 혁신을 가지고 경쟁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지만 경쟁보다 훨씬 중요한 게
힘을 합쳐서 일을 만들어가는 일. 예. 공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위한 공조야말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고 국민들이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빌어서 김문수 혁신위원장한테 오픈 프라이머리나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할 것인가. 또 당장 우리 의원 문제도 의원들이 결정하니까 불신을 받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개발하는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 재정적으로 어떤 소요가 있느냐 따져가지고 정하면 그게 줄든 늘든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수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비 결정하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정하지 마. 저희는 법안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세비산정위원회를 전문가들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하게 하자. 이런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거 반대하면 안 되는데. 네. 반대한다고는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는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100명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점도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를테면 여성계를 대표한다. 분야별로. 청년을 대표한다. 노동자를 대표한다. 농민을 대표한다. 장애인을 대표한다. 그랬을 때 그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여성위원회나 청년위원회나 장애인위원회 분들이 자기의 대표를 자기네들이 뽑고 자기네들의 대표로 국회 가서 일할 비례대표를 후보를 자기네들이 민주적으로 뽑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아주 중요하고도 확실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례대표도 그러한 방식의 선출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같은 원칙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비례대표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은데요. 이 비례대표 제도가 우리 국회의 다양성 그리고 약자 소수 세력의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장애인 통로가 만들어진 게 불과 10년 전입니다.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강화하고 또 여성 할당을 50%를 하고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장애인들이 국민의 대표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국회에 부랴부랴 장애인 통로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역에서 직접 선출되는 국회의원 못지않게 이 비례대표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대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회의원 300석이라는 일정한 합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거구 획정을 2대1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지역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시험탁 잡아먹듯이 비례대표 줄이는 겁니다. 이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전체 송수를 좀 늘려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쉽게 지역구 늘리려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이런 반개혁적이고 반시대적인 것은 정말 꼭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에 여야가 참 공조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 이겁니다. 그거 왜 여야는 그냥 사사건건 싸움박질만 합니까? 왜 이렇게 투쟁적이고 대립적이고 견해가 다르니까 대립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존재하는 방식이 대결적이에요. 그래서 정치권 하면 싸움박질을 먼저 생각합니다. 화합의 정치. 왜 대화의 정치가 안 되냐.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개헌 문제가 고민이 되고 선배 정치인들도 또 학자들도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들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제의 전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말고는 대통령제가 제대로 정착한 데가 거의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미국은 또 연방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조차도 근자에 이르러서 이 대통령제를 통한 그 대결 논리가 점점 강화되면서 화해와 타협의 정치가 좁아진다. 이건 우려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
부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다수의 힘을 남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나름대로 이제 선진화법 제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면 다수결로 당연히 밀어붙이고 싶죠. 그럼 소수 세력은 그야말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싸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런 점에서 각각의 생존의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극복하려면은 숫자가 좀 많다고 그래서 밀어붙이지 못하고 충분한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야당도 몸으로 막을 게 아니라 말로 막아라.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허용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국회의 선진화법이 저는 그런 대립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완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권 전체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정말 국회가 또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 뭔가 이렇게 싸움과 갈등을 유지 증폭시키는 선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정말 이 어려운 경제 상황 또 사회 갈등이 점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해 또 연대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근본적인 성찰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개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강경파입니다.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서 싸움에 선봉을 쓰는 그리고 또 싸움을 즐기는 것 같은 인상까지 줘요. 정치하시다 보면 그런 강경파 의원들이 많이 있던가요? 저도 어떤 때는 강경한 입장에 쓰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정치는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게 정치죠. 대화 타협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고 다른 점은 각각 또 서로 힘의 관계로 조율해 나가는 그래서 상대방 목도 인정하고 우리 쪽의 뜻도 관철하고 이런 대화 타협의 정치를 문화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역시 선명하게 밀어붙이는 쪽, 완강하게 반대하는 쪽 이런 선이 좀 더 이렇게 좀 화끈해 보이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는 강경파가 누굽니까? 그때 다르죠. 어쨌든 특히 우리 야당이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었으면서 그동안의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또 민주정부 수립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확보했다고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법적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경계심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쪽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안이나 이런 것이 나올 때 좀 자극을 많이 받고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주장이야 강경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강경하게 주장해야 할 건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 주장하는 방식이 그렇게 그냥 사사건 다 거부하고 비협조적으로 간다든가 그게 마치 야당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작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장애투쟁 여러 번 하셨죠. 그거 국민한테 욕 많이 먹은 거 아세요? 저도 그때 욕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그걸 못할까 답답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그런 게 좀 적어지신 것 같아요.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워낙 떨어져 있었으니까.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크게 자랑할 건 못 됩니다만. 어쨌든 사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요. 자영업자들 장사 다 안 되고 젊은이들 취직 안 되고 중소기업들 어렵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근근히 우리 경제를 끌어가고 있지만 그게 일자리나 내수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희망이 없다는 점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에 비해서 정치가 더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옛날에 정치가 잘못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게 더 눈에 띄고 더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에보다 더 긴장되고 책임 있는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우리 야당이 대통령 인기나 여당 인기가 떨어져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네. 정말 여당이나 정부가 잘못하면 야당이라도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기대와 희망을 갖게 대한정당, 책임정당으로 역할하는 게 우리 야당의 몫이다. 근데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치권에서 크게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뭐 청와대, 여당, 야당 아니겠습니까? 뭐 청와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고 여당에 대해서도 야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정부 초에 대정부질을 하면서 흔히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된 대통령이 얘기하고 총리야 전부 다 열심히 받아 적는 받아 적기 사진을 그 화면에 띄우고 그때 정홍원 총리가 막 취임했을 때예요. 총리 이 사진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잘 받아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적는 사람. 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조경제 아주 좋은 국정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받아 적는 국무회의에서 또 받아 적어 갖고 가서 간 장관이 또 주재하는 그 부처의 간부회의에 또 간부들이 장관 얘기 받아 적는 여기서 어떻게 창조경제의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겠느냐.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폐쇄되고 이렇게 그 수직적인 권위주의적인 국정 운영의 파탄적 단면이 이번에 문서유출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인사부터 바꾸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비서실장 이하 수석들 하고 함께 논의하고 보고받고 지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 임명된 총리나 비서실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한 게 여당이고 여당 지도부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공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의 그 바른 그 눈과 귀 역할을 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그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야말로 심기일전에서 완전히 국정 운영의 어떤 원칙과 방식을 혁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무능과 실패를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여당 못지않게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좀 국민들의 민생에 더 다가가고 대안을 모색하고 작은 문제나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저희 야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년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안 하십니까? 안 합니다. 안 하십니까? 네. 당대표 되시면 아주 화합의 정치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0806번님께서는요.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귀를 막는 보좌진과 투명하지 못한 인사 시스템이 있고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미루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 아닐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8977번님께서는요.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로 경거망동하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를 기다려보면 그 책임자가 밝혀지겠지요. 6224번님께서는요. 청와대 내부가 굶고 있으니 고름이 터져나온 것이지요. 지금은 많이 혼란스럽지만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문건 유출을 계기로 그것이 찌라시든 사실이든 청와대를 뒤흔드는 세력을 불이 뽑아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그리고 0053번님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찌라시에 불과하다면 다행이겠지만 청와대 십상시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문건 유출은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인 것 아닐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3954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4678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택상, 안홍진,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